공산당은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힘은 조직에서 나온다. 편의상 조직을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하나로 나눌 수 있는 게 위원회, 공산당 위원회, 중앙서부터 지방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중앙정부 있고 도정부 있고 시정부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이원 체제예요. 네네네. 정부가 있고 공산당이 있는 거죠. 국가주의. 그러니까 그런데 공산당 영도 체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의 골격이에요. 공산당, 정부, 군대, 기업, 사회단체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조직 하나만 꼽으라면 당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 저는 군이라고 봐요. 군이요? 예. 마오쩌둥이 한 말 있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서 실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보려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그게 시진핑이군요. 바로 시진핑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에요. 중국인들도 잘 이해를 못해요. 아, 그래요? 예,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은 이게 몰라요. 조영남 교수의 중국통, 오늘도 중국을 아주 통으로 제대로 한번 통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조영남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이제 시리즈 첫 시간을 보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됐는데, 지난 시간에 공산당 영도 체제라는 참 중국에 살아보지 않았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법한 이런 개념을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고, 예. 오늘은 중국 공산당의 어떤 그 조직 운영 이런 걸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공산당은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힘은 조직에서 나온다. 힘은 조직에서 나온다. 아,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렇죠. 네.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네. 또 흩어진 100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하나의 조직으로 원칙으로 뭉쳐진, 그렇죠. 이념으로 뭉쳐진 10명이 만들어진 건 다르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조직은 힘은 곧 조직이다. 음. 그래서 공산당은 당원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임무가 뭐냐? 조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에 소속돼야 되고 그 조직에서 주어지는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산당의 원칙, 영도 체제의 원칙을 이해한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봐야 될 게 바로 공산당의 힘인 조직이 도대체 어떤 조직이 있느냐, 이걸 좀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조직이면 이제 제일 가장 조직화된 그 곳이 아마 군대일 거 아니에요? 예. 군대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있나요?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 그 군대는 군복 입고 네. 총 들은 거고, 공산당은 그런 평상복 입고 각자 생활하는. 그러나 조직 원칙과 운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맨 위에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이렇게 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편의상 네. 이제 공산당 조직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인들도 잘 이해를 못해요. 아, 그래요? 예,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은 이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네. 공산당 아닌 당원이 아닌 중국인들도 잘 모르는 얘기니까. 어렵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예,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산다고 그래서 정프로님 정도 좀 아실래나? 우리나라 경제 정책 어떻게 결정되는지? 경제 정책이요?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좋아요. 학교 정책, 문화 정책, 아니면 뭐 이런 거, 다시 말하면 청와대와 정부와 네. 국회와 정당과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실 좀 모르죠, 저도 잘. 그거에 곱하기 10. 중국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대충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외교 정책하면 외교 정책을 꾸리는 실무자는 외교부다. 그렇죠. 실무 책임. 그러나 외교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다. 아니,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 용산으로 옮겼으니까 거기 그 안보실이다. 뭐 외교소속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예, 있겠죠. 그러면서 대충 그렇게 움직이겠구나 감이 오죠. 근데 중국엔 그렇게 갖고는 감이 안 와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도 중국인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있잖아요. 봉쇄 정책 한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게, 우리 만약 봉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우선 나오셔서 그죠? 이거 하고. 근데 중국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우한 있죠. 2000년 1, 2월 달에 처음에 우한에 코로나가 생겨버렸을 때 그걸 봉쇄하고 나서 76일 동안 봉쇄하고서 그 치료를 했잖아요. 방역을 했죠. 그거의 주된 활동. 이제 겉으로 보면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다 나가고 간호사들이 다 가고 실제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간호사 의사에 갖고 거의 4만 명이 모였었어요. 근데 그 대다수가 공산당원들이에요. 봉쇄한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로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식량도 공급해야 되고 뭐 워도 해야 되고 이런 관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공산당 기층 조직이 하는 거예요. 그 공무원이 아니고요? 공무원은 소수죠. 공무원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요? 예, 중국의 인구가
14억인데요. 공무원은 7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아 14억에 1000만이 안 돼요? 안 돼요. 700만. 아. 우리 이 공무원도 바로 책 2권에 제1변 인사통제에서 공무원과 간부 이게 다르거든요. 공무원은요. 국가에서 시험하는 시험에 합격해서 네. 국가에서 일하면서 국가로부터 얼굴을 받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700만 명. 네. 공산당원은 9,600만 명. 근 1억.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해시가 있잖아요. 네. 상해시 거기 공무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인구가 2,500만인데. 따라서 중국에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비상시. 이럴 때 움직이는 거는 공산당이에요. 국가 조직은 움직이죠. 역시. 그러나 네. 진짜 움직이고 하는 다 공산당 조직입니다. 근데 그게 평상시는 가만히 있다가요. 위기 시에다 나타나요. 예비군처럼. 예. 그 2008년에 스촨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네. 그때도 전국적으로 기부 열풍이 불고 네, 조직 네. 만들어 다 공산당이 주도하는 겁니다. 아 그럼 그 공산당원들이 사실 이제 1억이나 되면 그 1억? 관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세 번째 시간에 공산당원을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그래서 네. 조직을 얘기한다. 그래서 편의상 조직을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하나로 나눌 수 있는 게 위원회, 공산당 위원회. 위원회. 예, 위원회. 충정도 사람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지. 충정도 핑계 대지 마시고요. 발음이 안 돼요. 저도 충정도라니까요. 위원회. 위원회. 네. 그래서 위원회는 너무 어려워. 차라리 중국어로 하는 게 편해요. 당웨이. 중국어는 뭐예요? 당웨이. 당웨이. 예, 당위원회, 당웨이. 당위원회. 예, 공산당 중국어가 편한데 네. 그래서 공산당 위원회인데 네. 이거는 이제 중앙서부터 지방까지 다 있어요. 자, 중앙에 공산당 위원회가 있죠. 네. 그게 바로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예, 그게 이제 그 10월달에 그때 네. 끝나갖고 만들어졌어요. 중앙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밑에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만들어지고 네. 이게 중앙 조직이죠. 네. 이걸 중앙위원회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밑에 또 성이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광동성 네. 공산당 위원회. 음. 또 그 밑에 광동성 밑에 또 불산시라는데 그런 데 있거든. 보산시. 이제 중국어로 그렇게 얘기하는 불산시. 그러면 네. 불산시 공산당 위원회. 그 시죠. 또 그 밑에 구가 있어요. 네. 구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공산당 위원회 체제라고 그래요. 위원회 참 많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중앙정부 있고 도정부 아. 있고 시정부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이원 체제예요. 네네네. 정부가 있고 공산당이 있는 거죠. 국가 조직. 그러니까 그런데 공산당 영도 체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산당 조직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하나의 골격이에요. 위원회가 의사결정 기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사 전달 모든 기구인가? 것의 영도 핵심이다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베이징시 당위원회는 네. 베이징시의 영도 핵심이다. 그러니까 베이징시에서 네. 일어나는 모든 일에 중요한 건 다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베이징시 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명령을 받는 걸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명령 하달 조직인지 아니면 이 의사결정 조직인지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정하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당의 허가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결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가 네. 위원회 체제가 있다는 이해하시겠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게 기층 조직. 이 기층 조직이 뭐냐면 3프로 TV. 네. 여기도 하나의 단위잖아요. 네. 예? 기업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도 공산당 기층 조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 안에 네. 우리 저 서울대학교거든요. 네. 그럼 서울대학교 내에 당연히 서울대학교 전체를 포괄하는 서울대학교 공산당 위원회가 있고요. 그 밑에 제가 이제 근무하는데 국제대학원이잖아요. 국제대학원에 당 지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중국말로 하면 지역과 단위에 모두 조직돼 있어요. 당 조직이 예, 이게 기층 조직이라고 불러요. 이게 몇 개냐? 이따 그래프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 네. 430만 개예요. 430만 개요? 예, 430만 개의 조직이 있어요. 이건 좀 그러니까 공산당원 3명이 있는 모든 곳에는 공산당 조직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감이 오시죠? 자,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산당 위원회가 네. 전체의 줄기라고 그랬죠? 네. 줄기 중에서 중앙에 있는 중앙위원회, 이게 두뇌예요. 네. 그 다음에 지방위원회, 아까 말했던 광동성위원회, 불산시위원회, 그 밑에는 구위원회 있잖아요. 네. 이건 몸통이에요. 그러면 두뇌와 몸통 밑에 모세혈관으로 기층 조직이 있고. 430만 개가 퍼쳐 있는 거예요. 역시 뭐 제가 이제 중국에 안 살아서 조금 제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치면 예, 총장 있죠. 예, 뭐 부총장 계실 거고 네. 뭐 각 대학마다 또 학장 있고. 학장들 계실 거고 네. 이게 이제
의사결정도 하면서 뭐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아마 중국에도 당연히 무슨 저 칭화대 이러면 이제 거기 칭화대 총장이 있겠죠. 네.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있을 거고. 예. 그러면 저 기층 조직이나 뭐 이런 데서 결정하는 게 공산당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있겠죠. 자, 그 어떻게 되느냐? 이거 네. 우리 제 2권에서 그것도 이건 공산당의 대학교 통제를 볼 때는 그냥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히 답변해 드릴게요. 어떻게 돼 있느냐? 북경대를 예를 들을게요. 네. 북경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 기구는 북경대학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할게요. 중국 공산당 북경대학교 위원회예요. 줄여서 북경대 당위원회. 그건 아까 그러니까 두 개 큰 조직 중에 앞에 거. 그렇죠. 네. 왜냐하면 북경대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만 하더라도 네. 그 인구가 학부생, 대학원생, 그렇죠. 직원들 이렇게 합치면 거의 4만 명이거든요. 네. 이 정도면 웬만한 중소 도시예요. 네, 그러네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회급이에요. 그 위원회 그러면 저 학교 뭐 총장 이런 사람이 다 포함돼요? 들어가죠. 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공산당 위원회가 딱 만들어지죠. 네. 그럼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석이. 네. 그다음에 부석이 2명. 네. 부석이 2명 중에 1명이 총장이에요. 총장이 부서기밖에 안 돼요. 예, 넘버 2예요. 그럼 서기는 뭐예요? 바로 북경대학교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당석이에요. 자, 그럼 북경시를 예를 들어 볼까요? 동일한 원리예요. 그 북경시에도 시장이 있고. 그럼요. 당석이가 별도로 있어요. 그럼 당석이가 그 위군요, 시장보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북경시 부석이에요. 그래요. 넘버 2. 넘버 1은 당석이. 자, 그러면 자, 서울대학교 총장과 서울대학교 당석이 역할이 뭐냐? 서울대학교 당석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서울대학교 전체에 대한 방향, 방침을 결정하고 네. 인사권을 행사해요. 그 총장은 교육, 네. 연구, 학술, 서울대학교의 본래 기능이 있죠? 네. 그거 관련된 업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공산당 단위원회가 있고 이게 머리죠. 여기에 맞춰서 부서기 중에 한 사람을 총장으로 놓고 그다음에 이 인사권 다 누가 행사한다고요? 당위원회에서 행사해죠. 당위원회에서 사회대학교, 인문대학교, 자연대학교, 자연과학대 이랬죠. 여기다 학장들을 당위원회에서 다 임명하는 거예요. 총장이 실권은 없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총장이 실권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네. 공산당 위원회 영도하에 총장 책임제.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학교 대방침과 인사 이런 건 다 공산당 위원회에서 하고 총장은 뭘 하느냐? 학술과 교육. 본래의 학교의 임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게 북경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북경시 당서기와 북경시 시장의 역할은 뭐냐? 이해하시겠죠? 그럼 북경시 당서기 역할은 북경시 전체의 발전과 관련된 걸 하고 인사권. 그러면 북경시 시장은 뭐예요? 행정관리. 행정관리, 사회관리, 도시관리. 이게 시장의 역할이에요. 따라서 우리 정프로가 저 북경시 정부에 초청을 받아서 북경시를 방문했어. 귀빈 방문했어요. 근데 시장만 나왔다. 그럼 넘버 2만 만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 만나고 갔더니 최고 만나고 온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군요. 네, 넘버 2.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예를 들어 삼성이 섬서성 시안에 반도체 공장 뭐 배터리 공장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이럴 때 협상을 할 때 처음 나올 때 누가 나오느냐를 보면 저 사람들이 우리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나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요. 그 부성장급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성장급이 나왔다. 그럼 상당히 우대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우대하는 건 뭔지 아세요? 당석이가 나왔다. 당석이가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사실은 그 서한에 그 삼성이 반도체 투자할 때 그때 바로 당석이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본인이 당석이가 뜨잖아요. 본인만 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뜨고 당연히 성장, 부석이 그다음에 주요한 도시 있잖아요. 거기 시장들, 국장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럴 때 상대방은 또 어떤 느낌이 있겠어요? 저 사람 저 진심이다. 이게 중국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에요.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도 이거 잘 아셔야 되겠다. 아셔. 그래서 저 옆으로 셌으니까 다시 이제 돌아와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산당 위원회가 있고요. 그건 머리와 몸통이고 그다음에 기층 모세혈관인 기층 조직이 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없는 두 가지 조직이 또 있어요. 왜 이 두 가지 조직이 또 있느냐? 그게 이제 공산당 당조와 공산당 영조소조라는 건데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을 설명해 드린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당조, 영도, 소조. 긴장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중국 정치를 가르치는 교수들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끼리만 비밀인데.
야, 지금 몇십만이 보고 있는데 우리 김남 봄. 저한테 실제로 그랬어요. 네. 조 교수 솔직히 나 중국 정치 한 40년 공부했는데 당조가 뭔지 아직도 헷갈려 그래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영 잘 모르겠다.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히 모르겠어. 이거 왜냐하면 저희들끼리는 네네. 진심으로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이 책은 네. 먼저 교수들이 먼저 봐요. 대부분 그래요. 제 책은 먼저 교수들이 보고 네. 다음에 교수들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읽혀요. 학생들이 직접 책 안 사보던 거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뭐, 네. 자 그래서 네네, 우리의 없는 뭐. 공산당 당조와 공산당 영도조라는 게 있다. 네네. 근데 이걸 모르면 중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뒤로 가서 설명드리고 네네. 자 그럼 공산당 위원이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위원회. 자 우선 그림을 보시면 네.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중앙위원회가 중요해요. 중앙에서 벌어지는 것. 네. 그리고 그게 그대로 지방으로 그대로 카피가 돼요.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맨 위에 있는 게 전국 대표대회죠. 네. 저번에 저랑 같이 하셨던 당대회, 2차 당대회. 예. 이건 5년에 한 번 열리는데 5년에 한 번 열리는 조직이 뭐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이벤트예요, 그냥. 그죠? 무시해도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네. 이게 이제 이건 1년에 한 번 열려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네, 중요한 거.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여기서 열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총서기도 뽑고 정치국원도 뽑고 정치국 상무위원도 뽑고 이런 일을 다 중앙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국에서 통치 앨리스다 그러면 이 중앙위원회에 속한 사람을 뜻해요. 중국에서 방기증 낀다 하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376명에 들어가야 돼요. 네. 이건 다시 정위원. 정위원은 뭐냐면 표결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네. 그건 205명. 표결권은 없고 회의에만 참석해서 발언권 있는 사람 후보위원이라고 그래요.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175명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중앙위원회예요. 이건 네. 다 장관급. 장관급만 370이에요. 네. 중국은 크잖아요. 여기에는 중앙위원회는 군이 20%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 네네. 지방의 당석이 성장들 있죠. 다 중앙위원이에요. 그러니까 매 각 성마다 2명씩은 할당되겠죠. 그럼 31개 성이니까 62명. 그래서 중앙위원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방 대표예요. 네네. 그다음에 공산당 각 부 있죠. 조직부, 선전부, 그 부장들. 그다음에 또 국무원, 중앙정부 있잖아요. 거기에 뭐 교육부, 재정부, 상무부 이런 부 있죠. 네. 거기 부장들, 장관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중앙위원들인 거죠. 그럼 이해하시겠죠? 네네. 네, 이게 바로 장관급들. 근데 이것도 1년에 한 번 열려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하는 공산당 중앙은 뭐냐? 바로 정치국이에요. 정치국. 예, 24명으로 구성돼 있고. 그리고 다시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뽑아요. 저희가 진짜 핵심인 거죠? 네, 핵심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서기처라고 있죠. 그 서기처의 7명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없어지지만 옛날 삼성의 미래전략실 같은 거예요. 진짜 비밀리 핵심 조직. 비밀은 아닌데 공개는 돼 있는데 네. 그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하는 걸 다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이러는데. 근데 서기처 7명 중에서 6명이 정치국원이에요. 뭐예요? 중복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서도 역시 2명이 정치국원이고. 그래서 공산당 중앙을 볼 때는 총석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여기만 보면 돼요.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자,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집단들 있죠.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어떻게 운영되느냐 그걸 집단지도 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공산당 당장 아까 말씀드렸죠. 공산당 헌법. 네. 거기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집단 결정과 개인 분단 책임의 결합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첫째, 집단 결정. 그 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당대회. 당장을 바꾸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건 당대회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총서기를 뽑고 정치국원 뽑는 거는 중앙위원회. 네. 그다음에 뭐 외교 관계라든지 이런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이건 정치국. 그리고 매일 발생하는 긴급 사안 있죠? 네. 그건 정치국 상무위원회.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시진핑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집단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생기잖아요. 네. 보통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상무위원회는 매주 한 번씩 열려요. 최소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그렇죠. 거죠? 회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인사는 반드시 표결해야 돼요. 사람 뽑는 거는. 기록으로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처럼 시진핑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름하여 집단 결정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나 동시에 각자의 고유한 역할이 있어요. 네. 그걸 개인 분단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맡은 분야 뭐 외교, 경제, 그렇죠. 경제 이런 게 있다는 예, 거죠. 바로 이제 이거 어렵지 않은데 자, 요번에 선출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의 대표들로만 구성된 게 7명이죠.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인데 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정프로님, 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 뭘 것 같아요?
당, 정, 군, 사회 다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조직이요? 예. 상무위?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것은 네. 이러한 공산당 바깥에 있는 모든 조직들의 책임자들이 다 모인 곳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공산당 정부, 군대, 네. 기업, 네. 사회단체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조직 하나만 꼽으라면 당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 저는 군이라고 봐요. 아, 군이요? 예. 마오쩌둥이 한 말 있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아,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서 실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보려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아, 이해하시겠죠? 그게 시진핑이군요. 바로 시진핑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덩시아핑이라는 사람은 개혁기에 최고 지도자였지만 국가 주석도 한 적 없고요. 총석이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갖고 있었던 직책이 뭐라고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그다음에 장점인이라는 분,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 네네. 그분이 후진타오한테 총석이랑 국가주석은 넘겨줬어요. 근데 2년 동안 안 넘겨준 직책이 있었어요. 군사예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그랬을 때 후진타오 총석이와 장점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있을 때 누가 넘버원이냐 말할 필요도 없죠. 장점인이죠. 따라서 인민해방군의 대표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죠. 공산당은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석이가 중앙군사위 주석을 겸직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시진핑.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당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해 줄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네. 바로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서기처 상무석이라고 그래요. 제1석이. 그 책임자가 들어가요. 그게 바로 요번에 뽑힌 사람이 누구냐? 가장 그 나이 요번에 그걸 담당한 사람이 누구냐? 차이치라 그래서 북경시 당석이었던 사람이 서기처 상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시진핑의 뭐 측근이다 뭐 이렇게 예,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자 군과 당에서 2명 들어갔죠. 네. 7명 중에서. 네. 자 그걸 뒤에 제가 여기 아예 표로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그 군을 대표하는 사람과 총석이가 겸직이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그 저 서기처 상무석이라고 그래서 군과 당에서 2명이 들어갔어요. 7명 중에서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정부겠죠. 네. 국무원 총리. 네. 국무원 총리 한 사람이 들어가죠. 여기서는 이제 리창이라는 사람이 국무원 총리가 이번에 된 사람이에요. 네, 네, 네. 그다음에 근데 국무원은 일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정부 일은요. 네. 그래서 부총리가 4명인데 그중에서 1명을 다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임명을 해요. 총리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부총리가 4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을 다시 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 중에 한 명으로 뽑는다고요? 예. 그래서 네. 정부 대표가 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네, 중요하니까 큰 조직이니까.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국회. 중국으로 치면 전국인대라고 그랬죠? 네. 국회의장. 아. 그다음에 전국 정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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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럼 6명이죠.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냐?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를 감독하는 중앙규율검사위원회. 그냥 감독기구예요. 네, 네. 이 책임자 석이에요. 이렇게 해서 7명이 구성되는 거예요. 7명 최고 하여튼 권력자들 7명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 그렇죠. 지멋대로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요. 정부 둘, 그러니까 군 하나, 공산당 둘. 군 하나, 공산당 둘. 근데 그 중에서 1명은 겹치니까 네. 사실은 군, 공산당 합쳐도 둘. 합쳐서 둘. 그다음에 정부 둘. 정부 둘. 그다음에 국회 하나, 국회 하나. 통일전선 조직 하나. 네. 그다음에 기율검사위원회. 네, 정협 하나. 정협이 아까 통일전선 조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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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반부패기구. 반부패기구. 거기 하나. 이렇게 한 7명인데 이렇게 해서 정해진 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이렇게 틀이 딱 만들어졌어요. 요 틀은 지금 20년 전 틀이군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그 보여드리는 표가 그거예요.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이 왔다 갔다 하다가 네네네. 1992년서부터 14차 당대회서부터 네.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중국의 네. 가장 중요한 당정군의 최고 책임자가 모인 조직이 바로 정치국 상무위원이다. 그럼 이해하셨어요? 네, 따라서 네, 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북한 문제를 갖고 논의한다. 그러면 이 북한 문제를 갖고 논의할 때 이거는 외교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이 7명 중에 누가 이걸 외교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총석이에요. 왜냐하면 총석이가 뭘 겸직하죠? 국가 주석을 겸직하잖아요. 그죠? 시진핑.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교 업무도 갖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 혹시 너무 많지는 않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총석이가.
그래서 총석이는 당을 대표하고 군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고유한 권한이 뭔지 금방 우리는 알아요. 뭐예요? 군통수권. 그다음에 외교. 네. 그다음에 공산당의 인사. 이게 발언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이게 아까 말한 개인 책임 분담에서 말하는 개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즉 북한의 외교 정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잘못한다. 미국과 외교 정책 잘못한다. 그러면 1차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시진핑? 시진핑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권한만큼 책임을 갖는군요. 그렇죠. 이게 개인 분담.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경제 운영을 잘못했다. 코로나19 잘못 막았다. 총리? 총리 책임이에요. 예. 요번에 코로나 영도소조 조장이 누구냐? 시진핑이 아니라 리커창이에요. 왜 리커창이냐? 총리의 고유한 역할이에요. 총리의 고유한 역할이 뭐냐면 경제, 사회, 행정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 영도소조 최고 책임자들 태스크포스 장은 누가 한다고요? 리커창 총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 결정에는 혹시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해도 진짜 책임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코로나19 방역 영도소조가 모이죠. 그러면 네. 리커창이 책임지고 그거 꾸리는 거예요. 근데 리커창은 저 뉴스를 본 어렴풋한 기억에 뭔가 이렇게 그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풀자는 입장이었던 것 같았고. 바로 이제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네. 시진핑의 저 리커창의 고유한 업무가 뭐라 그랬어요? 총리라고 그랬죠. 네. 총리의 1차는 경제 관리예요. 경제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엄격한 방역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가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 풀자고 하는 거예요. 풀자고 했으면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도소조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산하에 있어요. 그럼 또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국가 정책이잖아요. 네.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정치국 상무위 7명이 결정하고 그걸 집행하는 게 누구라고요? 책임자가? 리커창. 총리. 네. 근데 국무원의 일은 너무 많잖아요. 외교 임무도 외교 통상 임무도 있고 그래서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패 정책 있잖아요. 네. 이건 누가 책임지고 집행해야 된다고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네. 이런 식이에요. 이걸 통칭해서 집단지도 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집단지도 체제가 구성되려면 밑에 그 필수 요소에 보면 각각의 총서기와 그다음에 중앙위원과 정치국은 어떤 식의 권한이 있다라는 게 법으로 명시돼 있어야죠. 네네.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각 당정기관의 책임자로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정치국은요,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당정군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들 7명이 모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정치국은 어떻게 했어요? 24명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동일해요. 대신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지방이 들어가요. 지방에서 4대 직할시. 네.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중경시 들어보셨죠? 네네. 4대 직할시 당서기는 당연직 정치국원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의 재정기여도가 가장 많이, 즉 세금 가장 많이 내는데 네. 그게 어디냐? 광동성이에요. 광동성. 광동성의 뭐 유명한 도시가 뭐예요? 광동성 바로 옆에 심천이고요. 홍콩 옆이잖아요. 심천. GDP가 광동성이 가장 많아요. 네네네. 심천. 이미 광동성 GDP가요. 2년 전에 대만을 추월했고요. 네. 올해 한국을 추월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재정기여도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광동성 당서기는 지금 거의 20년째 당연직 정치국원이에요. 그다음에 소수민족 자치구가 5군데가 있거든요. 네. 그 소수민족이 다스리는 데니까 그중에 한 명은 넣어줘야죠. 그래서 신장, 위골, 공산당, 서기는 정치국원이에요. 거기도 당연직으로? 네. 최근에 그랬어요. 그래서 지방이 6명. 24명 중에 지방이 6명. 그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현역 군인이 안 들어가요. 그래요? 모르셨죠? 아까 우리 7명 계산하는데 현역 군인 없잖아요. 그러면 군이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신 현역 군인 2명은 정치국원에 2명 할당을 해줘요. 정치국원이면 24명 중에 24명 중에. 네.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이 다른 이유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다가 지방 대표들이 오고 군 대표들이 오고 그다음에 또 빠진 기관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네. 그런 기관들의 대표들을 같이 넣어주는 게 정치국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국은 당, 정, 군, 지방에 네. 대표들이 다 모여있는 따라서 중요한 결정은 여기서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당중앙 이런 표현 쓸 때 네. 정치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정치국. 네.
중요한 결정을 여기서 내렸지.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 한번 제가 학술 논문을 썼던 건데 2020년에서 1월 달과 4월 달 사이에 4개월 동안에 회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건 비상 상황이잖아요. 코로나시고. 이때는 회의가 다 공개돼요. 회의 내용이? 예, 언론에 다 보도가 돼요. 왜 보도하느냐? 공산당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보여줘야 돼. 이런 걸 보여줘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정치국은 역시 매달 한 번씩 열렸어요. 이건 규정에 나온 대로예요. 그다음에 국무원 상무위라는 건 총리가 주재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면 매달 4번씩 이것도 매주 열려요. 그다음에 코로나 영도소조 회의가 평균 매달 6번이 열렸어요. 영도소조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예. 그다음에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가 워낙 매주 열려서 4번 열려야 되는데 3번밖에 안 열렸어요. 왜 그러냐? 한번 리커창 총리를 볼까요? 리커창 총리는 정치국원이죠. 정치국 상무위원이죠. 그다음에 국무원 총리죠. 방역 코로나19 영도소조 조장이죠.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매달 회의를 몇 개를 참석한 거예요? 14개를 참석한 거예요. 30일 중에서 이틀에 한 번씩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는 워낙 4번 열려야 되는데 한 번이 줄은 거예요. 이것처럼 회의가 열려서 결정이 돼요. 이거를 집단 지도 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그 시진핑의 1인 지배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계속하고 요번에 첫 발을 뒤졌다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심 같은 거 하나는 말씀해 보시죠. 권력이라는 게 나눌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2인자가 사실 전 세계에 뭐 2인자 많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2인자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2인자들이 많잖아요. 뭐 미국도 부통령이 있지만 사실 부통령이 하는 일이 거의 없고. 백업이에요, 백업. 그러니까 백업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유고시. 뭐 우리나라도 총리는 있습니다만 사실 큰 뭐 역할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권력을 물론 이제 시스템 혹은 뭐 이렇게 명문화되게는 나눠놨으나 실제로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확한 질문이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바로 제가 그래서 현재 공산당 24 당대 이후에 중국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표현한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바로 이제 요 표에 중국에 이제 이거는 공개된 그 공산당 규정과 비공개 규정을 제가 다 합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총서기의 권한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인사권도 보면 인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고 차관급 임명권만 있어요. 몇 명만. 그리고 정책 결정권은 없어요. 아예. 총서기가? 문건 배포할 권한밖에 없어요. 규정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총서기의 권한은 뭐냐? 정치국 회의와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의제를 마지막으로 확정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의 결과에 서명해서 발표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총서기의 권한이. 그래요? 이게 당장 당헌 공산당 헌법 그다음에 당내 정치생활 준칙이라는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에 따른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총석이라는 저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제3차 역사기회에서 위대한 지도자를 인정을 받고 이번에 당대의 위대한 지도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개인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가 생기면서 인사권을 굉장히 행사한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도 보면 어떻게 인사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규정과 실제 자기의 모습이 괴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따라서 제가 첫 발을 뒤졌다고 하는 게 그러면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이걸 다 바꾸고 싶었겠죠. 그렇잖아요. 마오쩌둥처럼 하고 싶으니까 못 바꾼 거예요. 왜 못 바꿨느냐? 당내 반발 세력 때문에. 그래요? 그 일면을 우리가 확인한 게 요번에 시위에 백지 시위라는 거 보셨잖아요. 요번 시위의 핵심은 뭐냐면 코로나19 봉쇄가 너무 가혹하다. 이건 다 적당하지 않다. 풀어달라. 중국의 주요 도시 20개 도시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건 반정부 시위가 아니에요. 반 코로나 봉쇄 시위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일부 대학생들이 백지 시위는 뭐라냐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미 중국의 지식인이나 상당한 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2의 마오쩌둥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고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자신의 권위를 총서기가 아닌 주석이 되고 싶다. 그리고 주석이 되면 다 바뀌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주석의 정책 결정권도 다 있고 인사권도 다 있어요. 다 바꿔야 돼요. 이럴 경우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진핑의 1인 지배 체제가 확고히 있었다 이런 말에 동의를 못하는 게 시진핑은 못 바꿔요.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법적 규정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실제 권한을 행사하려다 보니까 법과 괴리가 생기게 하고 이게 앞으로 갈등이 초연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총석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국의 권한이라는 게 장관급은 정치국만 임명할 수 있어요. 즉 지금 현재 규정은
집단주의 체제예요. 네네. 그러나 시진핑이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지면서 힘이 세졌죠. 네. 그리고 측근들을 다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자기 측근으로 임명했죠. 네네. 그러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실적인 힘은 있어요. 그러나 규정은 안 그래요. 만약에 휘두르다 보면 어디서든 하여튼 반대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수가 나오겠군요.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걸 바꿔서 공산당 주석 만들고 이거 다 바꿔서 주석한테 인사권도 주고 결정권도 주면 좋죠.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아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인 지배에 첫 발을 딛었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이런 상황이고요. 네. 자 그래서 주석과 총석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제가 거기 써놨듯이 주석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당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예요. 총석이는 중앙서기처를 대표하는 지도자일 뿐이에요. 그다음에 집권도 최종 결정권 비토 파워를 갖고 있어요. 네네. 정치국이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더라도 주석이 아니야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총석이는 표결하잖아요. n분의 1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요. 마찬가지 따라서 네. 공산당 주석을 폐지한 건 덩샤오핑이 폐지했다고 그랬죠. 왜? 제2의 마오쩌둥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 제한 규정이.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나 다양한 스타일이에요. 마치 미국의 대통령도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 중국에서도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장쩌민은 뭐 어떤 학자가 권력의 화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요. 장쩌민이 총서기가 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네. 주요 혁명 원로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혁명 원로들, 간섭하는 혁명 원로들을 시어머니라고 불렀는데 시어머니가 싹 없어졌어요. 자연사 하신 거죠? 자연사. 네. 다른 권력 투쟁 아닙니다. 네네. 그렇게 하자마자 네. 싹 권력을 거머쥐어서 2002년에 후진타오한테 공산당 총서기만 물려주고 중앙구선의 주석 자리는 2년 더 갈 수 있는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장쩌민은 총 15년을 집권했어요. 그래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인들한테 장쩌민에 대한 향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1989년 6월에 총서기가 돼서 2004년 달 중앙군의 주석을 물러나서 15년이잖아요.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상해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 다 데리고 왔다 그랬죠. 그 사람들을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군은 100% 장쩌민 세력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다 보니까 후진타오가 딱 총석이 물려받았는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진핑만큼의 권력을 저는 갖고 있었다고 봐요. 장쩌민도 집권 2기 때는. 그래요? 네. 굉장히 셌어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후진타오는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문제를 다 협의를 통해서 해야죠. 네. 그래서 당내민주의 실천가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9명이었는데 자기하고 원자바오 2명 빼면 7명이 다 저 장쩌민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당내민주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패가 심해지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후진타오는 물러나면서 시진핑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줬다 그랬죠. 네. 공산당 총석이 국가주석, 중앙군의 주석 다 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약속 뭐 했느냐? 나 정치 간섭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좀 해라. 그래서 시진핑이 집권하자마자 반부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거예요. 시진핑이 무슨 힘이 있다고 처음에 집권하자마자 그렇게 했겠어요. 다 후진타오가 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비상 조직을 막 만들어갖고 그 감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시진핑한테 별명을 뭐라고 붙여줬느냐? 타이틀 컬렉터. 그때 그럼 막 저 부패 공무원들 막 때려잡고 했던 게 그때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시진핑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네. 후진타오가 다 같이 묶어준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집권 2기 2017년 가면 이 사람이 개인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했는지 후계자도 임명 안 하고 드디어 이제 삼면민도 하고 네네. 이러면서 다양한 또 다른 모습을 이렇지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총석이 직이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네, 사람의 캐릭터에 따라서도 바로 얼마든지 그런 달라질 수 거죠. 있다. 다시 말해서 네. 법적인 권한과 실제 권한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이렇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제 당조와 영도소조 얘기를 하려고 뭐예요, 하는 이 거예요. 당조랑 예, 영도소? 자, 네. 두 가지 고민이 뭐냐? 공산당은 공산당 바깥에 있는 국가기관, 국유기업, 단체 모두를 다 영도한다고 그랬죠.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여기 국무원 총리 뽑아놨어요. 네. 그럼 내가 국무원 총리야. 그럼 1차적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이지만 동시에 나는 국무원 총리죠. 네. 그러면 국무원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죠.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면 수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안 돼요. 네. 마찬가지로 공산당이 외교부장을 임명했어요. 네. 공산당 위원회에서. 네. 근데 근데 외교부장은 외교부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죠. 그런 걸 중국에서는 부서이기주의라고 그래요. 부서 이기주의. 뭐 그러네요. 만연해요. 그러니까 공산당을 제외한 국유기업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이동통신회사 있죠. 4개에는 다 국유기업이거든요. 그럼 내가 그 이동통신회사 CEO야. 네. 그럼 나는 1차적으로 공산당을 대변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업을 키워야죠. 그렇죠, 당연히. 이윤을 남겨야 되고 네. 그래야 존경받고. 그러면 공산당 입장에서는 저 어떻게 컨트롤해요? 아, 그 각 이윤을 추구하는 거를 적절히 또 컨트롤해야 이제 전체적인 이익이 커지는 걸 테니까. 공산당 영도가 네. 영도 체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당 밖에 있는 국가기관, 사회단체, 국유기업 이런 모든 조직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죠. 네.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네네. 아, 오케이. 그러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민이 뭐냐. 공산당이 관리해야 될 기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공산당, 정부, 의회, 법원, 검찰, 군대. 뭐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이걸 다 영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대1로 다 해야 돼요? 그건 못 해요. 그래서 다 묶어서 하죠. 네. 묶는 방식이 뭐냐? 자, 여기 외교예요. 네. 나 외교죠. 그럼 외교를 책임지는 사람이 시진핑이라고 그랬죠. 시진핑이라는 대장이고 네. 여기 외교부도 들어와. 전국인데 국회라고 그랬죠. 네. 국회에는 외사위원이라는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네. 거기 책임자 들어와. 네. 그다음에 국방부라는 군 조직 내에서도 네. 외교 군사 외교 해야 되잖아요. 외교단장도 있을 수 있죠. 네. 정부에서도 외교부만 외교하나요? 1대1로나 이런 거는 경제 외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경제 발전계획위원이라고 그런 부서 책임자들 있잖아요. 네. 들어와야죠. 네. 이렇게 해갖고 내가 시진핑인데 내가 외교의 책임자인데 장관들이죠. 담당 장관 다 들어와. 이 조직 만들면 좋죠. 네. 그게 바로 외사 공작위원이라는 영도소주예요. 아. 자,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자, 공산당의 영도 체제를 우정하려면 네. 이런 공산당 위원이라는 기본 조직 외에 두 가지 조직이 필수예요. 그건 공산당이 당면한 고민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산당 바깥에서 딴짓하는 조직과 기관을 컨트롤해야 돼요. 이게 당조. 네, 공산당 조직에 하는 당조. 그다음에 당정군 수많은 조직을 묶어서 통치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영도소죠. 아. 자, 대충 감은 오네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이건 전 세계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 우리 교수들 가르치고 네. 애들 가르치려고. 자, 저 조직에서 보면 네. 공산당이 가운데 딱 있고 네. 오른쪽에 정부, 인대, 의회, 정협, 법원, 네. 검찰 이런 정부 조직 있죠. 네. 군, 국유기업, 사업단, 인민단 무지하게 많이 있죠. 네. 이 옆에 있는 횡적 조직이죠. 네.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공산당을 제외한 나머지에 다 당조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당조라는 게 어떤 그냥 시스템이 아니면 어떤 특별한 조직이에요. 조직이 있어요? 당조라는. 예, 조직 이름이에요. 아. 그거를 정부에도 만들고 인대에도 만들고 정협에도 만들고 법원에도 만들고 국유기업에도 만들어요. 아. 그리고 당조는 바로 어떤 거냐? 공산당 중앙의 파출 기구예요. 파견 기구예요. 네네네네. 그럼 이해가 하세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 정부 있잖아요. 네. 정부의 국무원, 네. 국무원 당조가 있어요. 별도 조직이에요. 그래서 리커짱 총리 있잖아요. 네. 리커짱 총리를 소개하는 중국의 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총리, 국무원 당조 조장 네네.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럼 당조라는 거는 이제 공산당 조직은 굉장히 이제 층위별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잖아요. 예. 피라미드처럼. 근데 당조라는 그럼 각각 여러 개의 수많은 그 기관이라든지 단체들이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피라미드 조직을 또 갖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신데요. 네. 자, 그럼 중앙이죠. 네. 중앙에는 공산당 중앙이 있고 네. 국무원이 있고 전국인대, 네네네네. 전국정협 이렇게 네. 있죠. 네. 그럼 여기에서 공산당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의 당조라는 조직을 만든다고 그랬죠. 네. 자, 그럼 베이징시로 가볼까요? 베이징시도 똑같잖아요. 베이징시 당위원회가 있죠. 아. 그럼 베이징시 당위원회가 있으면 옆에 또 뭐가 있어요? 베이징시 정부, 시정부, 네네네네네네. 시의, 네네네네. 그죠? 그럼 여기에 또 뭘 만들어요? 당조를 만드는 거예요. 대신 이 당조는 누가 관리해요? 베이징시 위원회가 관리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조직이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네. 제가 제 2권에서 얘기할 조직 통제를 꼭 보셔야 된다라는 게 되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지금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면 거의 뭐랄까 이 스마트 그리드 무슨 저 전력 시스템처럼 그물망이에요, 그물망. 횡종으로 막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네. 자, 그럼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내가 국무원 총리야. 네. 근데 국무원 당조 조장이에요. 네. 근데 국무원 당조의 신분은 뭐냐면요. 공산당 중앙의 파견자예요. 네. 근데 국무원 총리의 신분은 뭐예요? 국무원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이중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국무원의 입장을 생각해서 국무원 총리로서 결정을 내리되 네. 동시에 공산당 중앙에서 파견한 국무원 관리자죠. 공산당 입장도 생각해야죠. 네. 이게 바로 공산당이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야, 쉽지 않죠. 이게 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공무원 조직이 네. 야 이거 우리 일 아니야 하고 이제 뭐 떨어뜨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로 네. 부처가 미루거나 이런 일도 많은데 여기는 이제 그럴 일은 없겠네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네. 매년 연말에 있잖아요. 네. 정치국 그 회의를 열어서 각 당조가 보고하게 만들어요. 아, 그래서 당조별로 또 보고를 해요. 보고를. 국무원 총리 리커창은 국무원 당조 조장의 입장에서요. 1년 동안에 국무원 당조가 했던 역할. 그 국무원 당조 역할은 뭐겠어요? 공산당 중앙의 방침을 국무원에서 얼마나 잘 관철했느냐를 하는 게 당조의 입장이잖아요. 당의 파견기구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무원 총리로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무원 당조로서 보고해요. 1년에. 정치국에. 그다음에 전국인대 위원장은 있죠. 전국인대 당조 조장의 입장에서 전국인대 내에서 1년 동안 공산당 중앙의 방침을 얼마나 잘 관철했는가를 1년에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고 지휘하다가 다 세월 가는 건 아니에요 혹시? 아, 그래서 네. 회의가 충청도사람의 발음을 못합니다. 컨퍼런스. 회의가 네. 산을 이루고 회의가 바다를 이룬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중국에서. 들어보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맨날 근데 회의할 공산당이 것 통치를 하려면 그럴 공산당 것 영도체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따라서 도망갈 수가 없는 게 국유기업 못 도망가는 게 국유기업에 당조가 있잖아요. 내가 국유기업 회장이야. 아, 그렇겠네요. 근데 동시에 나는 중앙 당조에 임명한 당조 조장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수많은 부서를 7개로 딱 묶어버려요. 분야를. 예. 그게 뭐라고요? 조직 인사, 줄여서 조직 분야. 그 다음에 선전 교육, 줄여서 선전 분야. 네네. 정치 법률, 정법 분야. 재정 경제, 재경 분야. 통일전, 통전 분야, 외사 분야, 군사 분야. 이렇게 7가지 분야로 만들어 놓고 중앙에서도 지방까지 각 여기에 태스크포스를 하나씩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영도소주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당조라는 거 있잖아요. 중요한 기관엔 다 설립돼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국무원 당조, 전국인대 당조, 전국전 당조 제가 사례를 여기다 뽑아놨거든요. 네. 자, 국무원엔 당조가 있는데 서기는 누군? 총리. 리커창 들어가 있고 부석이 상무부총리. 네. 부총리 해갖고서요.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공산당 중앙위원회 파견기구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 어떻게 보면 네. 총리이면서 당조석이죠. 네. 그러니까 나는 국무원의 입장을 대변도 하되 공산당 중앙의 방침을 관철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게 전국인데도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거미줄처럼 이렇게 꼬여서서 한 뭐 하나가 이렇게 중간에 빠질 수가 없네요, 진짜. 없어요. 안 돼요. 못해.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 밖에 있는 조직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걸 해서 7개 분야로 나눴다고 그랬죠. 네. 조직 분야, 선전 분야, 그리고 바로 거기에 소속된 단체들. 네. 공산당 조직 관련 조직부, 국무원, 인력자원부, 인민단체 이게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선전은 공산당 선전부, 국무원, 교육부, 방송, 출판 뭐 3%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이게 다 중국의 선전 계통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분야가 있어요. 그럼 요거에 맞춰서 다 이렇게 영도소주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중앙에만 제가 확인한 영도소주만 36개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도소주 조장 10개를 시진핑이 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앙전면신화개혁위원회,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진짜 중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총 컨트롤 타워가 국가안전위원회거든요. 이거 시진핑. 그다음에 중앙재경위원회, 중국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이거 그래서 10개의 중요한 그 위원회의 조장이 누구자고요? 네네. 시진핑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의 공식 타이틀이 열리게라는 거예요. 공산당 총석이, 네. 국가주석, 중간군산의 주석, 연합 지휘센터 총지휘. 그다음에 10개의 영도소 조장. 시진핑 명함 보면 아주 복잡하겠네요. 네. 자, 이거를 한번 제가 그 외교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있고요. 네네. 이 책에. 자, 우리한테 보이는 외교 부서는 저 밑에 있는 세 번째 층위에 있는 외교부에서 외교부만 보여요. 네. 그렇죠? 네. 외교부 장관 왕이라는 사람. 네네네. 왕이 장관. 그게 외교부죠. 네. 근데 진짜 외교부는 그렇게 결정되는가? 외교 정책은 또 그러면 외교부 장관 왕이가 얼마나 권한이 있는가? 솔직히 네. 말하면 없어요. 왕이 부장이. 예. 왜 없느냐? 중국에서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공식 결정을 어디서 한다고요?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네네. 정치국에서 결정해요.
이해하시죠? 네. 이게 여기서만이 공식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공식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책을 만들어주고 조정을 해야죠. 네. 그걸 하는 게 4개가 있어요. 국가안전위원회, 외사공작위원회, 대만 영도소조, 홍콩 마카오 조정소조. 그래갖고 외교안보 문제다. 네. 그러면 외사공작위원회. 근데 이 공작위원회 그 주임이 누구라고? 시진핑이에요. 그 다음에 이 주임 여기 밑에 참석하는 외사공작위원회 그 조원들이 누구냐? 공산당에서는 대외연락부장, 선전부장, 통일전선부장. 국무원에서는 외교부장, 국방부장, 국가안전부장, 상무부장. 이런 장관들이 다 외사공작위원회 조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네. 뭘 하는 거냐?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외교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네. 외사공작위원회에서 사전에 다 논의를 해서 있잖아요. 초안을 만들어요. 근데 그 초안을 만들기 전에 밑에 있는 각 집행부서들 있죠? 네. 집행부서 장관들이 다 모여갖고 다 조정을 거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만들어주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첫째, 정책 조정 역할을 해요.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외사공작위원회가 다시 집행을 감독해요. 감독이 되는 이유가 네. 외교 업무와 관련된 모든 당정군의 주요 부서 장관들이 여기 있고 그 책임자가 시진핑이잖아요. 니네 집행했어 안 했어? 이거 다 감독하는 거예요. 아니 시진핑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일을?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 움직이는 나라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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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건 지금 뭐만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외교만 보여드렸죠? 예, 예. 다른 거, 교육, 경제정책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너무 복잡하다. 예, 이게 영도소조예요. 이러니까 공산당이 네. 모든 조직을 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당조와 영도소조가 뭔지 대충 감은 잡히시죠? 네. 그거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로 우리가 지방 조직으로 넘어가면 네. 나머지 지방 조직은 볼 게 없는 게요. 그냥 그 중앙 조직을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성별로 성이 31개, 시가 333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에 그대로 카피돼 있다. 대신 명칭은 조금씩 바뀌어요. 당원들도 다 월급 받아요? 아, 이제 계속 궁금하시죠? 세 번째 강의가 그거예요. 아, 그렇지. 근데 이제 그때 다 얘기해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내야 돼요. 당비 같은 걸? 예, 내야 돼요. 1억 명이? 아,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산당 위원회는 다 구성돼 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층 조직을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네. 이 기층 조직은 아까 말씀드렸죠. 공산당원이 3명 이상은 모든 곳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중국군 그걸 기층 조직을 뭐라고 말하냐? 당의 전투 보루라고 그래요. 전투 보루. 예. 모든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네. 이 중국도 그렇고요, 북한도 그렇고요, 베트남도 그렇고요.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꼭 전쟁에 비유를 해요. 아. 방역, 인민전쟁 뭐 이렇게. 네. 모든 인민이 참여하는 바이러스, 방역 코로나 전쟁. 바이러스에 맞는 그래서 방역 인민전쟁이라는 표현 쓰고 그래서 기층 조직은 당의 전투 보루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 진지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3인 이상의 당원이 있으면 다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역과 단위로 나눠서 구역은 농촌의 뭐 촌락 도시에 어떤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3% 같은 이런 기업 네네네. 모든 데 다 이게 단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동에도 그러면 있을 수 분명히 있어요. 있을 수 있고. 대신 당원 수가 돼야 돼요. 아. 당원 수가 안 돼. 그래서 밑에 나와 있듯이 네. 당원 규모에 따라서 당원이 3명에서 50명 사이 있으면 지부위원회, 브랜치 커미티. 네. 그다음에 당원이 50명에서 100명 사이 있으면 총지부위원회. 당원이 100명 이상 있으면 기층위원회. 근데 일은 다 똑같아요. 지부위원회. 네네. 다 당 기층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2021년 가장 최신 통계가 전국적으로 486만 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예? 5천만 명에 500만 개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10명당 하나에 인구 10명당 우리나라로 치면 네네네. 그 정도 규모. 이렇처럼 공산당 조직은 거미줄처럼 있잖아요. 네. 중국 전역에 있어요. 그럼 이 공산당원들이 예. 예를 들어 어디 뭐 기업이라고 치면 예. 기업에서 뭐 늘 옳은 일만 하는 건 아닐 테니 약간 좀 구리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공산당원이 이 조직 내 말고 다른 공산당 조직으로 이런 일들을 알린다든지 내부 고발 같은 이런 거 하는 일도 자주 벌어지겠군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공산당 조직을 네. 사형 기업에 설치하는 이유. 공산당 조직을 외자 기업에 설치하는 이유. 주된 계획 중에 하나가 감시. 당의 방침을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당의 노선과 방침을
해당 단위에서 실천한다. 감시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세 번째 네네. 모임에서 할 얘기인데. 다음 시간에 할 게 많군요, 또 저희가. 당원의 역할. 자, 이렇게 봤지만, 네. 자, 앞에 우리 제 1강에서는 네. 첫 번째에서는 공산당 영도 체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공산당 네. 영도 원칙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살아있으려면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조직은 크게 가장 기본 조직이 뽀대가 되는 게 위원회 조직과 네. 당 기층 조직이라는 거죠. 이거 다 봤죠. 네.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없는 공산당 영도 체제이기 때문에 당조라는 곳. 즉 당조는 공산당 밖에 있는 조직과 기관에 설치된 당의 파견기구. 네. 그 다음에 영도 소조라고 해서 당이 모든 분야를 다 총괄하려다 보니까 7개 분야를 나누고 각 분야에 맞춰서 모든 걸 컨트롤하는 그런 태스크포스를 만든 이렇게 공산당의 조직이에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모세혈관이 죽어버리면 사람이 죽잖아요. 네네. 당이 살아있으려면 약 500만 개나 되는 당 기층 조직이 살아있어야죠. 네. 이 어떻게 그럼 당 기층 조직을 살리느냐? 네. 당원을 살려야 돼요. 당원을 우선 잘 뽑아야 되고 네네. 당원이 매일 움직이게 하고 네. 충성하게 하고 뭔가를 자꾸 뭘 시키고 해야죠. 뭘 자꾸 받는군요. 뭘 주고 뭘 받는지 바로 다음 시간. 이 당원이 죽어버리면 네네. 공산당은 죽어요. 뭐 우리 이제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예전에 그 통장 반장이 다 있었잖아요. 동네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없는 것 같고 예전에는 또 반상회도 다 해갖고 어쨌든 그 비슷한 모습이 약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곱하기 100. 중국은 그래요? 살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할 얘기인데 미리 간만 보이면 공산당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자격이 있습니까? 엄격해요. 매년 공산당원이 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2천만 명이에요. 1억 명을 겨우 채운 게 아니고 1억 명도 그러면 어느 정도 관리하는 거예요? 2천만 명이 있고요. 3년에 걸쳐서 3년간의 교육을 거쳐서 정당원이 되거든요. 최소 3년이 걸려요. 당원이 되는데. 당원 되려면? 예. 근데 그 2천만 명 중에서 최고 당원이 되는 사람은 100만 명에서 15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요? 예. 엄청나게 힘들어요. 당원 되는 게?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네. 전체 인구의 14억 1천만 명의 6.7%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중국 각계각층 상위 6%의 엘리트 결사체예요. 상위 6%? 상위 6% 엘리트 결사체가 바로 공산당이에요. 이게 바로 공산당이 한국에 있는 정당과 미국에 있는 정당과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따라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명이 신청해서 3년 걸려서 100만 명 정도 되니까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당원 가입률이. 뭐가 받는 게 많은 모양인데 그러면. 왜 그런지 다음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매우 기대가 되네요. 좋습니다. 오늘 중국의 이 공산당 조직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아마 업로드해드린 그 자료 함께 보시면서 아마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면 네네네네. 이 어려운 얘기 있잖아요. 이 생생하고 재미난 얘기에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책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노골적으로 책 써라는 건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같은 책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더 쏙쏙 들어올 거예요. 제가 지금 책에 있는 얘기에 거의 뭐 3분의 1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봐주시면 아마 중국을 이해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중국의 통치 체제라는 우리 조영남 교수님의 책이 있습니다. 표지만 봐도 아주 강렬한 빨간색으로 중국 느낌 촌스럽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촌스러운 게 우리 전통입니다. 자, 중국의 통치 체제라는 책이 있으니까 그걸로 조금 더 관심 있고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은요. 책과 함께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혹시 책값이 약간 좀 부담스러운데 하는 분들은 저 도서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도서관에서 또 사시거든요. 그렇게 읽으셔도 되니까. 자, 중국의 통치체제라는 책 함께 보시면서 우리 조영남 교수님의 강의 앞으로도 쭉 이어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얘기 또 쉽게 설명해 주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조영남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